4주차 일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가치사슬이라는 그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돼서 공급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해왔듯이 지금은 하나의 기업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급 네트워크 대 네트워크의 경쟁 혹은 공급 사슬 대 공급 사슬의 경쟁 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만 잘해서는 그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가 없고요. 공급 사슬 혹은 공급 네트워크에 포함된 모든 그 개체들이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해야만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결국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경쟁 우위 확보에서 중요한 거는 고객 가치 창출이에요. 근데 그 고객 가치 창출에 있어서 하나의 기업만이 그 노력해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결국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만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될 게 결국은 그런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가지고 가치 사슬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공급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가지고 일반 원칙이랄까요? 한 14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급사슬의 형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치사슬이라는 것은 원래 포터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죠. 뭐 포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만은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내용을 들어보고 이게 뭔지 한번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기 바랍니다. 경쟁 우위는 기업을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경쟁 우위는 기업이 디자인, 생산, 마케팅, 배송, 제품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수행하는 많은 개별적인 활동들로부터 발생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각기 기업의 상대적인 비용 상태에 기여하며 차별화의 토대가 된다. 가치사슬은 기업을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 활동들로 분리하여 비용의 움직임이나 차별화를 위한 기존의 혹은 잠재적인 원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업은 이러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활동들을 경쟁자보다 저렴하고 보다 잘 수행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 이게 결국 뭐냐면 이제 기업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수행을 하잖아요. 그 활동들이 이제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슬로 연결된 활동들을 통해서 기업이 이제 그 마진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거죠. 좀 이따 이제 그림을 보겠습니다는. 그래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요 밑에 1, 2, 3으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은 가치 사슬에서의 개별 활동별로 경쟁자와 비교하여 경쟁 우위를 가지는지를 검토하고 경쟁 우위를 가지지 못하는 활동의 경우에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 아웃소싱 할 것을 고려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치 사슬에 포함된 여러 활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활동별로 이제 그 경쟁 우위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동 중에서 좀 미흡한 것이 있다 그러면 아웃소싱 하라는 거죠. 그 얘기가 1번입니다. 두 번째, 아웃소싱의 효과는 가치 사슬을 확대하여 비즈니스 경계를 뛰어넘는다는 데 있다.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거죠. 세 번째, 이 의미를 공급사슬에 적용을 하면 다양한 구성원의 네트워크인 공급사슬 자체가 가치사슬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치는 네트워크 내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 아닌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구성원들에 의하여 창출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가치사슬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포터가 굉장히 오래전에 이거를 얘기를 했죠. 포터는 원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경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잘 보면 기업의 활동은 이제 주 활동하고 지원 활동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주 활동을 보면은
입고 로지스틱스, 그 다음에 운영이라는 게 뭐 이제 생산하고 관련되겠죠. 그 다음에 출고 로지스틱스, 그 다음에 마케팅과 판매, 그 다음에 서비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마진이 창출되고, 이러한 그 주 활동의 지원 활동으로서 인적 자원 관리, 기술 개발, 뭐 R&D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조달, 기업 인프라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 활동으로 여기 이제 포함이 되겠죠. 이게 이제 가치 사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 활동별로 이렇게 좀 경쟁 우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특정 활동이 어, 좀 미흡하다 그러면 아웃소싱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입고 로지스틱스 분야에 뭐가 문제가 있다, 미흡하다 그러면은 아웃소싱 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웃소싱이 있어가지고 그 기업의 이제 핵심 역량 같은 거는 이제 아웃소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가치 사설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결국 가치 창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활동들이 이렇게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슬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고객 가치 창출이 되는지가 이제 결정되고 결국은 고객 가치 창출이 되어야만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게 될 거는 뭐냐면 그런 활동들을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를 디자인할 때 우리가 좀 따라야 되는 그런 일반 원칙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한 14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굉장히 그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거에 핵심이 되는 그런 원칙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하부 시스템의 성과가 향상되더라도 시스템 전체의 성과가 반드시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부 시스템 성과의 향상은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아까 그 포토의 그 가치 사설에서 이게 조금 그 부분이 좀 약간 미흡한데요. 그냥 포토에서는 이제 활동별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미입한 활동이 있다면 그걸 이제 아웃소싱하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근데 거기서 그 포터가 그 얘기한 가치 사슬이 그 내포하는 의미를 좀 보면요. 그러니까 활동들이 다 경쟁 우위를 확보하면은 전체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포터 얘기하는 건 로컬 최적화의 합. 그러니까 그 활동별로 그 최적화가 되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최적화가 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그 시스템에 보면은 병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이제 병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뭐 병목을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뭘 그걸 개선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데 또 병목이 생겨요. 그런데 병목을 놔둔 상태에서 다른 데를 그죠? 다른 활동들을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병목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전체적인 데는 영향을 별로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 최적화의 합이 항상 글로벌 최적화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그럽시다. 어떤 프로세스. 그 프로세스는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산출물이 나오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그럽시다. 근데 이제 이 중간 단계 이게 이제 병목이라고 합시다. 병목이면 이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 병목이.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이런 거는 이제 비병목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은 이거의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시스템 전체적으로 이 비병목의 능력 향상이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능력이 향상돼서 효율적으로 뭘 한다 그럽시다. 그러면 일로는 잘 넘어가겠죠? 근데 여기가 병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꽉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산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 계속 뭡니까? 앞에서는 잘 넘어와요. 근데 여기서 안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 재고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부 시스템 성과 향상이 항상 뭐 전체 시스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꼭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리인 공급 사슬의 성과 향상에 초점을 맞추되 공급 사슬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즈니스 생태계라는 게 이제 기업의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고객, 공급자, 경쟁자, 주주, 정부 뭐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이 이해관계자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정책 수립이랄지 뭐 운영 정책 이런 것들을 확정할 때도 이 이해관계자를 고려를 해야 되고 항상 이해관계자를 이렇게 고려를 하다 보면 시장에서의 위협이나 기회에 대한 그런 인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사수 관리에서 지금 굉장히 중시되는 게 이제 파트너십 구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트너십 관계 돈독히 하는데 그런 기회를 또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주의를 이제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제품을 디자인할 때 고객의 요구와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산업의 경계를 뛰어넘는 최상의 관행을 통해서 엄청난 경쟁 우위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아까 왜 가치사슬 얘기할 때 뭐 비즈니스 경계를 뛰어넘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아웃소싱을 할 때요. 이게 이제 그 산업 내만 아니라 산업 바깥에 특정 산업의 바깥에서도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벤치마킹 얘기인데 벤치마킹을 할 때도 이게 자기네 산업 내만 생각할 게 아니라 바깥 그 경계를 뛰어넘는 그 바깥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대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뭐 아까도 세분화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가치 세분화. 그러니까 세분화를 해서 집단별로 맞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고객이 주문 후에 뭐 잘 기다린다 그러면은 주문 생산 방식을 채택하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주문 생산 방식을 채택하면은 이제 재고 걱정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고객이 잘 기다리질 못해요. 성급해요. 그러면은 주문 생산 방식으로 이게 작동이 잘 안 되겠죠. 그럴 때는 미리 생산을 해서 재고로 비축하는 비축 생산 방식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그 벤치마킹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그 산업 내에서 그 1등 기업 있잖아요. 그 1등 기업을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리더가 아닌 이제 팔로우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게 문제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뭐 가치사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정 활동별로, 그죠?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아웃소싱 할 때 산업 내가 아니라 그 바깥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고객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디즈니를 벤치마킹 한다든지 직접 판매는 뭐 대를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생산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뭐 도요타를 벤치마킹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 기능적으로 벤치마킹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경쟁 확보에 유리한 쪽을 택해야 되겠죠. 그 다음이 내적 다양성을 최소화하는 반면에 외적 다양성은 최대화해야 된다는 거고요.
재고는 경제적으로 가능한 한 완성품이 아닌 공통제품의 형태 혹은 공동제품의 형태로 보유해야 한다. 이건 결국 뭐냐면 여기 이제 재고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완성품 재고를 이렇게 보유하면 이게 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완성품을 만들기 전 단계까지, 그죠? 전 단계까지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가 수요가 이제 발생하면은 완성품을 만들어서 수요를 충족시키는 형태, 그 형태를 지향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수요 변동성은 재고를 야기하니까 일단은 수요 변동성 감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수요 변동성의 감축 방법으로 내적 다양성의 최소화, 외적 다양성의 최대화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완성품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완성품을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면 수요가 이제 공급량에 그죠?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재고로 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변동성에 이제 그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완성품을 만들어 놓지 않고 있다가 그 수요가 발생하면은 그 수요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죠? 수요에 맞는 그런 완성품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의 모듈러 디자인을 통해서 공동 제품의 형태로 재고 보유하고 있다가 최종 단계에서 모듈의 변경을 통해서 다양한 모델의 완성품을 생산한다.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그런 완성품을 생산을 해서 제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완성품 재고 수준이 이제 감축이 되고요. 근데 여기 이제 통합 수요 예측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통합 수요 예측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 이제 한 TV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모델이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럼 모델별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생산을 해놓으면 뭐가 문제냐면 그 모델별로 수요 예측이 잘못돼갖고 어떤 모델은 많이 팔리고 어떤 모델은 적게 팔리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같은 경우에 수요 예측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모델별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TV 판매액 있죠. 그러니까 연도별로 이제 뭐 전체 TV 판매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일단은 뭡니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2022년에 TV 그 수요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 그러면 좀 과거부터 연도별 그 판매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TV와 관련된. 그거 가지고 일단 2022년도에 얼마나 팔릴 건지 돈으로 그죠? 예측을 하는 거예요, 먼저. 예측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중에 쪼개는 겁니다. 모델로 쪼개는데 그 모델 쪼개는 것도 어떤 식으로 쪼개느냐면 과거에 그죠? 모델별 그 판매 그 액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전체 판매액의 특정 모델의 그 판매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율을 계산해 갖고 그 비율을 가지고 2022년도에 총 이제 판매 예상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비율로 과거의 비율로 그걸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모델별 판매액에 대한 예측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대당 뭐 가격이 있잖아요. 그걸 나누면 몇 대가 팔릴 건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통합수요 예측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다 합쳐가지고 그냥 판매액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듈러 디자인 얘기를 했는데 완성품에 대해서 그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 제품 있죠? 그거는 이제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모든 모델들을 그죠? 그러니까 공동 제품 상태로 예측을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통합 수요 예측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요의 변동에 대해서 재고가 아닌 여유 능력으로 완충을 해야 된다. 이것도 아까 뭐 한 얘기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고를 많이 보유해가지고 수요 변동에 대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생산 능력을 여유롭게 가지고 있다가 수요가 발생하면 그거를 충족시키는 형태, 그 형태로 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재고 수준이 높으면 리드 타임이 길어져서 대응성이 낮아지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리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틀의 법칙은 뭐냐면 제일 아래 보면 평균 재고 수준은 리드 타임 곱하기 산출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리드 타임은 산출률분의 평균 재고 수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재고 수준이 높으면은 리드 타임이 이제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드 타임이 길어진다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주문 리드 타임 그러면 주문이 들어와서 그걸 충족시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주문 리드 타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 길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대응성이 낮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대응성이 낮아진다는 결국은 경쟁 우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죠. 자, 그래서 수요 변동에 대해서 완성품 제거를 보여하지 말고 공급 사슬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고요. 유연성 확보의 방법으로 여유 능력을 가지는 게 좋은데 사실 이제 이것도 이제 말이 그렇지 사실 이제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 수요를 이제 즉시 충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일종의 이제 풀 시스템인데요. 그러려면 상당한 그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 시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짧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발생했는데 그걸 즉시 충족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죠? 그것과 관련된 뭐 생산과 관련된 뭐 리드 타임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축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생산 프로세스 그쪽에 가면은 이제 그런 리드 타임 단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수요 예측을 이용하고 실행을 할 때는 풀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풀 신호에 반응하는 시스템은 푸시 시스템보다 변동이 작다. 쭉 얘기를 해왔지만 풀하고 푸시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풀은 예측을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발생하면 그거를 이제 수요를 즉시 이제 충족시키는 그런 시스템이고 푸시 시스템은 예측을 해서 생산을 해놓고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가 수요가 발생하면 그 재고로 이제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사실 이제 완벽한 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분야도 있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풀 시스템을 적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는 수요 예측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수요 예측을 해야 이제 뭐 작업자도 얼마나 고용할 건지 기계는 얼마나 보유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측은 하게 됩니다. 예측은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결국은 풀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기반이 되겠죠. 그 다음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공급사슬 전체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을 가지고 공급사슬의 구성원들과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이나 제휴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게 쭉 얘기해왔던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사슬이 결국은 같이 이제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때 이제 파트너십 구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실은 이제 공급사슬에 속하는 그 개체들의 협력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뭘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개체만 이익을 그죠? 얻고 다른 개체는 예를 들면 희생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희생되는 개체의 경우에는 협력을 하고 싶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익을 뭐 공유하는 이익 공유제 같은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번에 우리 코로나 이 시대에 뭐 이익 공유제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제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이 이제 돈 못 버는 그런 분야 그런데 좀 기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공급자에게 전가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비용을 전가를 한다면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공급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그런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는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나옵니다, 따로. 그 다음에 협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비용 절감하려는 노력,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운영 전략의 역할은 기업이 고객의 기호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그걸 가지도록 하는 것이고요. 제품이나 프로세스는 전략적 유연성을 촉진하도록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고객의 기호가 이제 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잘 대처하는 능력을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업으로 하여금 기능을 더 잘 정렬을 하도록 하고 또 기능 지향에서 프로세스 지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도록 성과 측정 항목을 구성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다 프로세스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기능별로 이게 활동을 했죠. 지금은 이제 프로세스 중심이 돼서 이제 팀제랄지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시 이것과 관련해서 성과 측정할 때도 그거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목을 이제 그 프로세스 중심과 일치하는 그 성과 측정 항목을 개발해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중심이라면 뭐 예를 들면은 생산과 관련된 프로세스, 뭐 주문과 관련된 프로세스, 혹은 뭐 판매와 관련된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 기능별로 있었다면 그 기능에서 예를 들면 특정 프로세서와 관련된 건 하나의 묶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팀제로 구성해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데 유리한 조직이 이제 매트리스 형태의 조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뭐 성과 측정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프로세스 지향성을 촉진하는 성과 측정 지로는 BSC 접근법 이게 이제 많이 이용됩니다. BSC 접근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다방면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업을 평가할 때 예를 들면 재정 측면, 고객 측면, 기업 내부 프로세스와 관련된 측면, 그 다음에 혁신과 학습과 관련된 측면 이렇게 다방면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병목 현상이 있는 자원에서 시간을 잃어버리면 공급사슬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잃게 되고요. 병목 현상이 없는 자원에서의 시간 절약은 의미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하나의 전체 시스템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 중에 약한 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한 고리를 먼저 개선을 해야지 그 약한 고리를 개선하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다른데 약하지 않은 부분을 강하게 하게 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약한 고리 중심으로 이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의사결정은 성장 전략을 촉진해야 하고 기업들이 현금 창출률을 증가시키고 재고를 감축하고 운영비를 감소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할 때 현금 창출률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제 기업이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수입을 늘리거나 또 하나는 비용을 감축하거나 그죠? 그 물론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최상이죠. 근데 기업들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느냐 하면 비용 감축에다가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손쉬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미래 수익 전개에 대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운영비 감축을 위해서 병목 현상이 없는 자원의 여유 능력을 감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성장의 기회를 없애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시스템을 보면 병목이 있고 비병목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병목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는데 그 여유를 이제 그 비용 절감 차원에서 없애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혹시라도 예를 들면 수요 같은 게 굉장히 증대를 해가지고 그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여유 생산 능력이 있었다면, 여유 능력이 있었다면 그걸로 그걸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미 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 능력을 없앴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병목 현상이 있는 자원이 전체적인 흐름을 지배하므로 그 자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고요. 가장 생산적인 제품에 병목 현상이 있는 자원을 우선 할당하고 병목 현상이 없는 자원을 병목 현상이 있는 자원을 지원하는 데 할당해서 흐름을 맞춰야 된다는 건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하여튼 병목 중심으로 관리를 하되 병목 자원을 하여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병목 중심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병목이 그 시스템 전체를 끄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병목에다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병목의 뭐 일정이나 이런 거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생산 능력을 균형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대신에 흐름을 동기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거랑 뭐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생산 능력 균형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생산 운영 관리에서 이거를 한번 배워 보셨겠지만 예를 들면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그죠? 프로세스가 이런 식으로 뭐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생산 능력이 일정하게 만드는 거를 생산 능력 균형화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게 뭐 작업장이라 그러면은 작업장별로 능력을 뭐 10개 생산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10개, 10개. 이걸 일정하게 맞추는 거죠. 그죠? 일종의 뭐 컨베이어 벨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게 이제 항상 시스템에 보면 이제 변동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작업자가 아플 수도 있고 기계가 고장 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8개밖에 생산을 못 해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건 몇 개입니까? 8개밖에 생산이 안 되겠죠, 그죠? 비록 10개가 이제 다른 데서는 생산이 가능하더라도 이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건 8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변동을 고려한다면은 좀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유를. 근데 생산 능력 균형화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10개가 예를 들면은 지금 필요한데요. 여기가 12개 생산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10개만 우리가 필요한데 12개 생산 능력이 있다는 거는 이건 2개가 뭡니까? 일종의 낭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면은 10개로 이렇게 낮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2개로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변동이 생겼을 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산 능력 균형화라는 건 이런 식으로 10개, 10개, 10개 이런 식으로 균형 맞추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흐름을 동기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병목하고 수요만 좀 일치를 시키고요. 그 시스템 중에서 제일 그 하여튼 능력이 떨어지는 게 이제 병목 아닙니까? 그 병목의 능력하고 수요를 일치시키도록 노력을 하고요. 나머지 비병목에는 여유 생산 능력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낭비라고 생각지 말고 변동성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여유 생산 능력 유지를 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유 생산력이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이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생산 능력 균형화하고 흐름 동기화라는 이 개념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스템에서의 변동을 감소시켜야 된다. 변동이 감소되면 공급 사슬에서 낮은 재고 수준 및 낮은 운영비 지출로 높은 현금 창출률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스템에서 항상 이제 변동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이 생기면은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불확실성에 대비하게 해가지고 재고를 많이 보유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변동성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면 그러면은 재고 수준도 낮아지고요. 전체적으로 에, 그 비용 수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 가지고 어떤 거를 이제 도입하면 좋냐면 배치 크기를 이제 줄이는 거, 그 다음에 풀 시스템 도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배치 크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왜 생산 운영 관련 보면은 이제 기계를 작동시켜 가지고 한 번에 일정량을 생산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배치인데 사실 이제 JIT 시스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JIT 시스템은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배치 크기가 한 단위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기 수요가 한 단위 발생하면 충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한 단위씩 이렇게 넘어간다고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JIT 시스템인데 이게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이제 한 단위 흐름이에요. 한 단위 흐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배치 크기를 한 단위로 하면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14가지 그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공급사슬 이제 그 구축할 때 이런 거를 참고해서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급사슬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구체적인 형태는 뒷부분에 가서 나옵니다만은 여기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요. 이 얘기는 이제 피셔라는 사람이 얘기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공급사슬 디자인할 때 이제 수요 특성에 맞게 이제 디자인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수요 그 특성이라는 게 결국은 패턴에 따라서 기능적 제품하고 혁신적 제품으로 이제 구분이 가능하다는 건데 기능적 제품이라면 수요가 안정적이고 예측이 가능하고 긴 수명 주기를 가지고 경쟁이 심하고 수익성이 낮은 그런 특성을 가진 제품이고요. 혁신적 제품이라면 수익성이 높고 수명 주기가 짧고 수요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품마다 이제 적합한 공급사슬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기 전에 공급사슬의 기능은 크게 나눠서 이제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물리적인 기능이고요. 물리적인 기능이라는 거는 원자재를 제품으로 이제 변환한다든지 수송과 관련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인 기능이고요. 이것과 관련된 이제 비용은 생산 비용, 수송 비용, 재고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능은 이제 시장 조정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시장에 출고되는 제품하고 고객 요구와의 일치를 보장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와 관련된 비용으로는 공급 초과 시 가격 인하로 인한 비용, 수요 초과 시 기회 손실 비용, 그다음 뭐 고객 불만족 비용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제품의 경우에 이제 공급 사슬에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게 뭐냐면 수요 예측이 쉬우니까 그죠? 공급과 수요의 일치가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물리적인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능적 제품의 경우에. 그 다음에 혁신적 제품의 경우에는 공급 부정이나 공급 과잉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응성이 강조되겠죠. 그래서 이 공급 사슬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효율적 공급 사슬, 시장 대응적 공급 사슬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기능적 제품의 경우에는 효율적 공급 사슬이 적합하고 혁신적 제품의 경우에는 대응적 공급 사슬이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 사슬의 형태를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면 일단 공급 사슬의 목적 면에서는 효율적인 공급 사슬의 경우는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거. 그러니까 낮은 비용으로 공급하는 게 이제 목적이고요. 시장 대응적인 공급 사슬의 경우에는
불확실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거, 그게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도 이제 그 공급사들의 형태에 따라 이게 좀 다른데요. 효율적인 공급사들의 경우에는 평균 가동률을 높게 유지하는 게 이제 생산의 초점이고요. 대응적인 공급사들의 경우에는 완충 생산 능력을 보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고와 관련해서도 효율적인 공급사들의 경우에는 재고 회전율 높이고 공급사들 전체적으로 재고 수준을 최소화하는 거고요. 대형적인 공급사들의 경우에는 부품 및 완제품의 완충 재고를 보유하는 거죠. 이게 이제 왜 모듈러 디자인 뭐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듈별로 이렇게 재고를 보유를 했다가 수요 발생하면 그 모듈을 결합을 해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형태,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드 타임과 관련해서도 물론 리드 타임 단축은 중요합니다만은 효율적인 공급사설의 경우에는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 리드 타임을 단축하는 거고요. 만약에 리드 타임 단축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안 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대형적인 공급사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리드 타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공급자 선택과 관련해서도 효율적인 공급사들의 경우에는 비용하고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하고요. 대형적인 공급사들의 경우에는 스피드, 유연성, 그 다음에 품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정한다는 거고요. 제품 디자인 전략과도 좀 차이가 있는데 효율적인 공급사들의 경우에는 성능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대형적인 공급사들의 경우에는 차별화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모듈러 디자인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품을 완성하지 않고, 그죠? 중간 공동 제품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수요가 발생하면 완성품을 만들어 충족시키는 그런 형태,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